네, 최경련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명태균 씨가 명태균 페이스북만 계속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여러 번 들어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39분 전에 올렸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대구에서의 낙선 이유는 윤핵관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을 긁는 그런 발언을 했네요. 바로 그 전에는 또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패널들 조졌어요. 네, 또 패널들이 또 기분이 안 좋았나 봐. 기분 나쁘게 했나 봐. 또.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요즘 네. 최근에 통화한 사람하고 네. 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다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아니 어떤 패널이 몇 명이나 와가지고 그렇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계속 똑바로 하라고 조언도 하고 방송을 보나 봐요. 다 확인하고 있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CBS 라디오에 예. 보수 패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한 명 장성철 소장이고 예. 한 명 이제 서정욱 변호사인데 예. 장성철 소장은 이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명태균 씨가 이러한 폭로를 이어갈 것이기에 보수는 망한 것 같다. 예.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예. 서정욱 변호사는 오빠는 예.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맞는 것이고 명태균 씨는 이제 사기꾼이다. 이제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닐까. 사기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도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좀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누워서 침 같아요. 뱉기죠. 네, 누워서 침 뱉을 것 같아요. 사기꾼의 나라예요.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 2년 6개월 동안 네. 내내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건물이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대체 누군지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저는 네. 이 현상을 보면서 네. 김건희 여사는 따지고 보면 공적지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오빠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저는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왜냐면은 통치권자잖아요. 예. 그리고 공적력이 있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영부인 플러스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태균 씨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고 예. 지금 본인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좀 나서서 이걸 정리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부분들은 역시 김건희 여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처지가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대로 믿기가 힘든 게 그 전에 김건희 여사가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제가 난감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이 말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쭉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이거 이준석으로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 오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 오빠. 지 오빠가 친오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오빠와 준석이가 뭔가 트러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이러한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네. 대통령실이 네. 소설가들이에요. 네. 그러한 것에 맞는 또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 오빠, 친오빠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네. 저 대화를 할 때 명태균 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그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되시는 네. 김모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모 씨 있죠. 네,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자리에서 명태균 씨가 내가 이준석 대표도 만들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과도 관계가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김모 씨가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준석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폄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 씨가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 네. 그 자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 달래느라
아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선생님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명태균 씨가 내일 준석이 만나면 나하고 내가 얼마나 이제 위대한 일을 했는지 다 알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진짜 소설이다. 예, 여기서 이제 화가 나시죠? 자,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러면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나. 여기서 쟁점은 그러면 마지막 남는 쟁점은 그러면 결국 김건희 여사는 자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로 부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남는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로 부른 적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해명도 이상한 해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오빠로 부른 적이 없다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총장님이라고 했거나 무슨 뭐 이런 어떤 그런 호칭만 썼다라는 건데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제 CBS 라디오 이제 명태균 씨가 자꾸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다 녹음을 해가지고 종종 틀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가 아침에. 근데 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들었어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에 방송에서.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기나 잘해라는 게 연기나 잘해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지금 상황이. 그래. 간접 화법으로 우리 오빠라고 하잖아.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했다고 명태균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이게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면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른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인식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오빠가 친오빠일 수도 있죠. 아니야. 뒤에 안 좋나 보지. 바로 뒤에 그 CBS 인터뷰에 그 저도 봤는데 스크립을 봤는데 바로 뒤에 지지율이 나와. 맞아요. 바로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또 이 바이든 날리면 또 뭐 이런 식으로 우기니까 대통령실에서 우기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라고 언론에다 던져주고 그걸 언론에서 이거 가지고 싸울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네? 명태균 씨가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를 살짝 건드렸어.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불법인 부분이 아니야. 그냥 쪽팔린 부분이야. 부끄러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 저렇게 막말하고 사는구나. 물론 뭐 남편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 새끼 저 새끼 할 수가 있으니까 부인도 뭐 지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런 커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막말 쓰는 거에 관해서 그게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잖아. 그냥 단지 국민들이 조금 쪽팔리는 것뿐이지. 부끄러운 것뿐이지. 그냥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불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여론 조작인지 여론 조사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야기 안 해. 터뜨리지도 않아. 아직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건데 예. 참 그 오늘 뭐 신문들 사설이나 이런 데도 나왔지만 참 참담하지. 대통령 부인이 누구랑 사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오빠가 이 오빠냐 저 오빠냐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게 이걸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해야 되는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자마자 몇십 분 만에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렇게 신속하게 내놓을 반박을 그동안에 왜 안 내놨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내놨다는 얘기는 이거는 최소한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두 사람한테 확인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어떻게 소설로 만들어서 내요. 이런 입장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입장을 낼 때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나 온 언론이 그 오빠가 이 오빠야 저 오빠야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가 희화화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내라고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대통령이든 김건희든.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입장이 나오겠냐고요. 그렇겠죠. 네. 대통령이 아주 내밀한 대통령 부부의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홍보수석실에서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그걸 조작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것까지도 전혀 생각을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다. 우리가 추정컨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반박을 못했을까? 아니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밖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반박을 할 거면 이런 대화 나눈 적 없어요.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싹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랑 이런 대화 다 주고받았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 오빠를 희화화하는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긴 급했나 봅니다. 급한 게 이게 왜 급해도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조목조목 왜 친오빠인지를 설명을 해야죠. 당시의 상황은 이랬고 그 뒤늦게 또 당시의 상황이 소설 쓰듯이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당시의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친오빠의 갈등을 수습하는 내용이다. 이 정도 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변명이라도. 예. 근데 급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그 일정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부부 사이 사이가 안 좋더라도 뭐라도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남편한테 들켰잖아요. 뒷담화를 한 거를. 뒷담화를 명태균 씨한테 철딱선이 없고 무식하고 지가 뭘 한다고 라고 뒷담화를 한 겁니다. 그럼 남편한테 예를 들면은 돌아와서 당신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김건희라는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실은 친오빠야 오해하지 마 화내지 마 라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급히 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제가 함부로 또 남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한 일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뭐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네, 뭐 또 고해 성사를 하고 그래. 성공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과거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부부관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상당히 특이한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근데 특이해.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은 넘은 분들이어서 그런 차원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무슨 칼럼을 보는데 남들 다 보는데 수석비서관까지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호통을 쳤는지 그 칼럼에서는 보수 언론 칼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돌려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민망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그 보는 자리에서 하더라. 또 지라 그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혼낸 것 뭘 한다고 같은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 정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분위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오빠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어떤 맥락을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었어요. 첫째는 오늘 이제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그런 뭐 분석을 했습니다만 너무 이제 국민들 보기에 너무 영부인이 대통령을 지금 하대하고 너무 이런 이미지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쫙 이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을 또 강화하는 그러한 또 대목이 나온 거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빨리 일단은 좀 너무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좀 일부라도 약화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나 누구나 빨리 이거는 일단 진화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닐까 뭐 이런 분석이 첫째로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정됐을 경우에 확정적으로 이제 된 사실일 경우에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주변에 얘기 들려줬다라고 하는 녹취가 뉴스토마토 통해서 보도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빠랑 그쵸 이 얘기 창원시청한테 들려준 그 녹취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 얘기 들었죠. 그러면 뭐 앞으로 뭐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예를 들면 부적절한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이런 식의 녹취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먼저 빌드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오빠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어서 이런 것도 같이 가능성을 놓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보면 김건희 씨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해요. 경선 때부터. 그리고 어떤 거는 김건희 씨가 더 나서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또는 강혜경 씨가 지금까지 폭로한 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둘 사이의 부부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둘 사이의 부부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에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김건희 씨가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쭉 대통령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도 김건희가 뭔가 개입을 했고 뭘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했다.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이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가령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면 예. 혹시라도 나중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 대화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오빠 국악 공연 보고 싶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제 그때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겁니다. 아, 친오빠한테 한 얘기예요. 같이 공연 보러 가자고. 아,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명태균 씨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카톡 메시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무식하니까 저쪽은 그렇잖아요. 내가 야, 어떤 오빠든 무식하니까. 신경 쓰지 마요. 나랑 네. 얘기해요. 네.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풀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리고 설득하면서 끌고 가서 네. 명태균한테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더 빌드업 해가지고 메시지를 더 내놓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론 조작과 관련돼 있는 뭔가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따로 있는데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여론 조작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말이야. 만들었다.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다시 바로 그냥 탄핵으로 가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치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뿌린 게 재보선 전날이에요. 오늘 한국일보 제목에도 그게 해놨던데 어제도 네. 그 생각했어요. 재보선 전날 너네들이 나를 모욕했어? 나도 너들 모욕할 거야? 이런 아. 식의 태도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JTBC하고 저녁 때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근차근 녹취록부터 다 사진 녹취록까지 다 까겠다. 차근차근 까겠다. 근데 발단은 김지현 그 최고가 너 깜빡에 너 집어 쳐놔야 돼 저런 거는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 모욕감 느낀다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응해 주겠어 이런 차원의 문제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 이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 뭐 사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거 사짜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주변에 같이 뭐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이건 사짜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우리 세팅을 다시 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다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하나하나 막 그걸 반박하거나 이런 얘기를 꺼낼 텐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느닷없이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났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한테 딱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첫 말로 던지는 말이 이건 거죠. 서울시장 할 겁니까? 대통령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는 존댓말 거예요.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네, 반말로 한대요. 아, 대통령 그래요? 할 거야, 서울시장 할 거야. 거의 천공 같은 느낌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약간 남자무당 같은 기선제압. 그런 느낌이 그렇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던지고 자꾸 네.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얘기를. 아.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줄 아네. 그치, 다룰 줄 아는 만났을 사람이라는 때. 거예요. 우리 근데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네. 명태균의 많은 가십거리 중에 음.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에 절대 못 참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자존감이 강해요. 사기꾼이란 말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최근에 지천명이 얻은 5살 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이 최근에 김재원 최고가 감옥 간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 본 와이프와 장모가 우는 거를 보고 5살짜리가 아빠 감옥 가요. 아빠 감옥 가?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그렇지. 겁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스픽스하고 인터뷰였나? 지금 딸하고 지금 식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딸을 거기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지켜야 될 거는 본인의 자존심.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예. 나는 판을 읽을 줄 알고 당신들 내가 다 조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는 부정하지 마.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 아. 두 번째는 그걸 부정당함으로써 내 가족들이 나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늦게 얻은 딸이 나를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라 사기꾼 아빠로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러네. 나머지 뭐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김종인 이런 얘기로 왔던 것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을 든 거예요. 계속 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인하는 걸 보면 여론조사 부분은 비용은 자기가 냈다. 정책에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상관없다. 아. 이건 내가 그냥 무료로 해준 거니까 이건 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다음에 최근에 오빠 논란에 있어서 한번 취재가 들어갔어요. 이 우리 오빠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을 때 그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스피커폰에 우리 오빠 전화 왔어요. 그렇죠. 잘 될 거예요. 네. 그 오빠가 그러면은 친오빠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했을 때 명태균 씨가 뭐라 하냐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그걸 설명하는 순간 본인이 법적으로 그렇지. 엮어드는 걸 알고 네. 여기에서 우리 오빠 그 오빠 전화가 쩌면 대통령과 김은희 여사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고도로 명태균 씨는요 대통령실과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최근 또 인터뷰를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답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라는 건 뭐냐면 나를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하면 이제 더한 게 공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김재원 씨 최고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딸도 예. 개입되고 하는 마당에 맛배기로 예. 일단 하나 던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겸손은 힘들다 거기 나가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잖아요. 예. 그럼 아크로비스타 준다 그랬대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준다는 거예요.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크로비스타를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김건희와 명태균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브가 맞는다니까. 딱, 제가 보기에도 딱 만났을 바이브가 때 맞아. 뭐가 필요해요? 예. 오빠 대통령 만들어주면 아크로비스타 줄게요. 화통하시네. 그 명태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착하고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명수 기자한테도 한 1억 준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아, 7시간 녹취. 그렇지, 하시죠? 그렇지. 한 1억 정도. 연봉. 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확 부르는 거지. 확 불러요. 그냥 비슷하고 네. 제가 또 하나 더 하면 아까 우리 선배께서 얘기한 대로 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후보 대통령까지 거의 학부모가 콜릭 애를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이 카톡에서 그게 느껴지고 맞아. 최근에 하나를 되짚어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그걸 증언해 줍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안 하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같이 있다가 바꿔주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길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보까지 만드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으니 솔직히 대통령이 보이겠어요? 한심하고 무식하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국엔 그 뒤에는 명 선생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김건희 씨한테 들어가는 혐의는 뭐냐면요. 김건희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혹시 범죄인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거의 범죄. 거기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정도의 부부 관계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부에서 이런 공적인 것들을 부인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관계라면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관해서 설거지 또는 뒤처리 아니면은 조직적인 은폐나 엄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측에서 그게 과거에 윤석열의 검찰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의 검찰이든 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의문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속 따라와 봤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의 생애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그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들어가지도 지금 못했지 않았습니까? 기소도 안 된 상황인데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가 의심하는 지점이 맞다면 이거는 희대의 부부입니다. 희대의 부부예요. 단순히 국정개입 무슨 뭐 당무개입 이게 아니고 정말 끔찍해요. 어디 러시아 혁명 전에 그 러시아 왕조에서 해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지. 애정이 있어서 결혼했다고 보기 힘들죠. 예.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의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2009년, 10년, 11년이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지금 결혼 단계로 가잖아요. 너무 이상해. 이 부부의 관계는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우리가 다 국민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전부 다 농락당했던 사건일 수도 있어. 여론 조작도 그렇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상병 사건의 그 3부 체크까지 전부 다 끔찍한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네. 끔찍한 생각이 3부 듭니다. 체크도 이제 곧 드러날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 각도로 정보를 수집하면 서초의 헌인마을 쪽에 당시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1,0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답니다. 1,000만 주면 엄청난 주가. 그럼요. 근데 그 뭉치 주가가 블록딜로 거래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3부를 정확하게 3부만 단일 품목을 그 헌인마을에 투자한 말하자면 그 투자 회사에서 목조개로 거기서 매입해서 팔고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되는 것들이 뭐냐? 헌인마을 조합?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가 누가 있냐면 뭐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자취가 느껴진다. 장모도 느껴진다. 라는 것들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고, 저는 이게 지금 확인되는 게 헌인마을 그 3부 주가 중에 당시 이종호 씨가 3부 체크에 당시에 요 거래가 만일 헌인마을 쪽에서 최소한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래가 됐다면 이거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부 체크가 드러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별 논외로 그렇죠. 하고요. 저는 일단 아직 의혹 수준이니까. 근데 저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별도의 특검 저는 항목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종합특검에서 한 5건 올려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단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으나 공직주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명백한 증거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언이 있고, 그렇죠. 이 2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이렇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특검을 피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거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냥 반헌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뭐 내일은 알겠죠? 내일 나온다니까. 내일 뭐 얘기한다고 하고 뭐 오늘쯤이면 레드팀 만들어가지고 뭐 수사팀 외에 15명을 모아가지고 레드팀은 하루 만에 만들어서 레드팀에 하루 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사건이에요? 뭐 결정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대단하던데 차장검사가 4명이 차장검사면은 차관급이야. 혹시 우리가 불기소할 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논리가 빈약할까봐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불기소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레드팀을 구성한 거 아닌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불기소하기 위해서 말이 돼요. 검찰이 기소하는 청이지 무슨 기소청이지. 그게 불기소 지금 저 불기소의 논리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기소의 논리를 외부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아니 변호사들 왜 이게 밥줄까지 끊으려고 그래? 본인들이 검찰은 기소를 해야지. 어차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감 준비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죠. 그러니까 하는 김에 하는 거죠. 그 어차피 국감 가가지고 다 답변해야 될 어차피 사안. 깨질 텐데. 어차피 답변해야 될 사안인데 그렇다. 그 준비도 할 겸. 맞다. 그 어차피 할 일인데 뭐 그 대단 대수입니까? 그 전에 그게. 스터디를 해보는 거구나. 그렇죠. 국감 해야죠. 바로 하루 전에 지금 네. 그 내일이 하루 전이거든요. 그렇죠. 하루 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것도 그런 의도라고 보이고. 네. 근데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렇게 하면 특검으로 가자는 소리가 더 커질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도 확실히 민주당이 틀어지게 돼요. 야권이.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검찰을 개혁하는 쪽으로 하나가 가고 하나는 특검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검찰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이런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특검 문제랑 검찰 개혁 문제를 어느 정도 연계시켜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넘어가면서 국민 여론을 모아나가라. 그리고 검찰 개혁 방안들을 차근차근 내라. 그럼 검찰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치 수사 했다는 얘기고, 거꾸로 말하면 오늘 뭐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잘 지적을 했던데 이런 거예요. 전 정부 인사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수심위를 열거나 레드팀을 만들었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야? 저쪽은 막 몰아치듯이 그냥 수사해버리고 이쪽은 막 전전긍긍하면서 레드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한다? 이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죄 경중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주가 조작범하고 이게 10년, 20년 전에 저 사람한테 어떤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줘. 뭐 이런 정황도 있던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좀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근데 사실대로 있는 대로만 좀 말해줘. 근데 좀 말해줄 수 있겠어? 요렇게 이제 계속 말하는 게 검찰 눈에 보기에는 그거 위증하라는 말이잖아, 맥락상. 그래서 위증교사로 몰려가지고 기소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이 주가 조작범하고 죄의 경중을 봤을 때도 누가 보기에도 이게 이거는 일단 한번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될 사건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건인가?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검찰이 본인들도 감옥 갈 생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은 좀 이번 이 사건에서 그래도 향후에 자기들도 검사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에는 뭐를 보상을 받지 않고선 불기소를 내릴 수 없잖아요. 이거는 명백히 보더라도 2심 판결문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통정 거래를 했고 그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범들과 거래를 한 부분들을 판시했어요. 확인됐다고.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전천의 법사위원장이 법제처장인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판결문에 따르면 이게 주가 조작 범죄로 봐야 됩니까? 판결문만 판단해 줬더니 그렇지. 맞습니다. 판결문은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판결문 안 읽나요? 그리고 판결문에서 확증된 증거가 검찰의 기소장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불기소 처분한다?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이름 적혀서 특검에서도 또 특검 대상이 검찰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런 무지한 짓을 할까 저는 아니면 불기소 처분 나오게 되면 지금 검찰 내부 조사 기록들이 언론에 지금 검찰 누군가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검난이 일어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영전시켜준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창수를 끌어다 놓고 이창수 지검장이 자기 지휘하에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럼 검찰총장 입장에서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기만 할까요? 마냥?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도 이창수는 그만큼 나를 출세시켜 주신 분이니까 대통령한테 난 봉사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도 나왔으면 이거는 안 돼 도저히. 이런 내부 여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검찰 내부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만약에 쇼라도 그렇게 안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 검찰 난도질을 한다니까. 그래요.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칼로 조사해야 돼. 예. 요거를 그래도 뭐 어떻게 당해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어떻게 항변할 방법이 없잖아요. 항변할 방법이 없어. 2년 반이 남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요. 네.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을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불기소 처분한다. 예. 이거는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2년 반 안에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지검장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으로 갈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면 뭔가 내부적인 여러 가지 언지 아니 근데 있지 않느냐라고도- 검찰총장으로 갈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 제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이창수는 검찰총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랄지 부장검사들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차장검사라고 해봐야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많죠. 많을 거예요. 이창수나 심우정이 저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근데 여기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숫자가. 근데 그 사람들까지 다 물리치고 수뇌부에서 저걸 이렇게 불기소로 결정을 한다면 진짜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조사벌해야지. 칼로 조사벌해야지. 아니 가만히 해체를 냅두면 안 되지. 네. 이제 이 저 정도 어떻게 되면 저런 조직을 검찰 냅둬? 해체를 해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양심 있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이건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해야 최소한 희망이 있는 거지.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뭐 이런 걸핏하면 평검사 회의 했잖아. 네? 벌써 했었어야죠. 검사장 그러니까. 회의를 열자 그러고 네. 모여가지고 그럼 회의를 난리 막 하고 났어야지. 그 회의 하는 거를 앞두고 게시판에다가 글을 잔뜩 글 써가지고 잔뜩 쓰고. 그 게시판에다가 무슨 검사가 무슨 글을 썼는데 댓글이 댓글을 뭘 달았다더라 네. 이런 게 조선일보에 맨날 나오고 그렇죠. 난리가 났다고 뭐 그래야 되는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도 뭘 요구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젊은 지금까지 우리가 네. 검찰 내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 뭐랄까 어떤 정황으로 받아들이는 게 JTBC에 나온 1년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수사 기록에서 나온 걸로 추정되는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모르나 그 1년의 보도 여기서도 많이 전해드린 예. 그 보도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예. 그 대구지검이 이제 공수처 압수수색한 거 최상병 사건 관련돼 가져가 버린 거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해자로 이제 한 거 그 정도 2개 정도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조용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볼 예. 때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사실 대다수의 검사들은 뭐 마음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아 이건 아닌데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분위기가 이런 거고 권력의 의지가 그런 거니까 일단은 조용히 있어 볼까 뭐 이런 상태인 거는 거의 분명해 보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어떨지 몰라도. 예. 그러면 지금 권력의 어떤 방침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그 방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건 네.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불기소를 한다 요걸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기소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대표하고의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독대에서 불기소를 명품백 수수도 불기소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불기소했으니까 이제는 법적인 어떤 부담은 없어졌으니 김건희 여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 그게 사과가 됐든 아니면 뭐 유감 표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고 그걸 하면서 제2부속실도 이제는 공사를 그동안 한다고만 말했지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시작할게. 그러니까 동훈이 네가 만족해라 이제 그만 떠들고 이제 저 야당을 잡으러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만족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혼나는 거죠. 왜 만족하지 않아 너는 항상 이러면서 한 번 혼나고 재보선은 잘 됐어? 이러면서 이제 한 번 혼나고 요거 정치적 그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소 방침이라는 거 이게 방침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법적인 논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정치적 방침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검사 내부의 논리로만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이라서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요 사안으로 아마 검찰 조직이라는 건 끝장이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는 한동훈을 각해무시하라고 하던데. 예. 네. 각해무시라는 게 이제 결국은 정확한 일본어 발음으로 이제 네. 카게무시아. 카게무시합니다. 카게무시.
카게가 그림자기 때문에. 예, 카게 맞아요. 저게 카게무샤가 맞아요. 예. 카게무샤. 예. 근데 이제 한글로 말할 때는 앞에 카가 이제 가로 네, 발음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냥 가게무샤라고 해도 됩니다. 카게무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했다가지고. 아니 근데 아니, 가게는 아니다 근데. 예, 가게는 아니지. 예, 하여튼 가게무샤라고.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일종의 그림자라는 거 아니에요. 총알바지. 윤석열의 원래 총알바지지. 원래 카게무샤가 원래 어. 총알바지잖아요. 자객 예. 들어왔을 때 대신 칼 맞아 주는 대신 거잖아요. 칼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전쟁 때도 그렇고. 예. 그래야 돼. 그렇게 되겠는데. 그 한동훈과 그런 관련해서는 거야,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당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모든 언론이 딱 하나 계속 쓸 게 야, 집권 여당이 정리를 해야지. 어떤 놈이 정리할 거야? 대통령이 정리할 거야? 누가 정리할 거야? 비대위 세울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계속 묻거든? 계속 지금 몇 개월 동안 물었을 거야. 누가 정리할 건데 이 난장판을 누가 정리할 거야 대체 정치적으로? 어? 다시 김종인 부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그 누가 정리할 건지를 묻지를 않더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정리하기를 기대하는 염원과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 그 사람이 아무리 기대에 못 미쳐도 몇 개월 동안 기대에 못 미쳐도 한동훈이 뭔가 할 것 같아. 한동훈이 하지 않을까? 한동훈이 이번에 독대 안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이야기에 관해서 30초 후에 돌아와서 광고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무신 경동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시민에게 홍보해주세요.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 통해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삼성 55인치 TV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제 TV에서도 이런 그 댓글들이 많이 오는데 답답하시지. 답답하시니까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간단한데. 대안 뭡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하야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소를 받아들이고 예. 검찰에 출석하고 예,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본인 길 가고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다 밝혀지고 나면 책임질 거 책임지고 선거 다시 하고. 그렇죠. 선거 다시 하고 이게 뭐 대안이지. 그 이상의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본인들 일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보면은 명태균도 국민의힘 본인들 일이에요. 예. 이 대통령 부부부터 뭐 오세훈부터 뭐 그냥 국민의힘 내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 수습하는 본인들이 집안 싸움을 수습해야지 왜 그 우리가 지금 나서서 하겠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괜히 참전해봤자 괜히 끼어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일단 니들이 해결해라 그건데 아니 솔직히 예를 들면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온 국민이 다 알아요. 예.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씨만 명품백이랑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따라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수사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더 이상 따질 것도 없고 예.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거는 이거는 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사람 고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뽑았으니까. 아 뽑았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뭐 어쩔 수가 뽑았죠. 없어. 저는 안 뽑았어요. 아니, 그 우리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이 예. 뽑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4명 중에 제가 볼 때 뽑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다리셔야 아니, 근데 되고 전체 뭐 시청자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보세요. 강서재 보고 해서 그렇게 두들겨 때려서 정신 차려도 안 차려. 네. 총선에서 108석쯤에서 너 죽는다고 해도 안 차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지선에서 때린다고 해서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안 차려요. 결국엔 대선까지인데 네.
2년 6개월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본인의 어떤 무능력을 인정하고 네. 중간에 좀 더 점잖하게 4년 죽임죄로 해서 그게 최고지. 4년만 하고 가요. 그러면 다시 아하. 모양새도 그러고 하니까 법적 책임은 나가서 지시고 예. 일단 모든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4년만 해라.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나이스한 해결책이 될 거예요. 엄청 나이스하지.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그런 걸 그럴 리가 받아들일 없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나라 꼴이 이렇게 됐냐고요. 지적력 있으면 와이프한테 이런 소리를 안 듣죠. 무지하대잖아. 지가 뭘 한- 지가 뭘 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분석을 했던데 책에서 네. 그게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휩싸였기 아니,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대안을 되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해. 이게 대안인데 예.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참 비극이에요. 근데 그게 대안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한동훈이 결심하면 돼. 한동훈이. 그래서 저는 한동훈한테 야 최소한 8표 가지고 오고 확실히 특검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네가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언론이 왜 그렇게 다그쳐서 묻지를 못하느냐 말이야. 이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면 너가 정리해야지 누가 정리하겠냐 이거를. 무능한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고 첫 번째는 얘는 유능하다며 지 그리고- 똑똑하다 그랬잖아. 아니, 그건 자기 주장이고요. 네.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 몸이에요. 한 몸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이야?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네. 지금 자꾸 소수 야당 대표 놀이를 하는데 108석에 이게 자꾸 자기가 윤석열과 각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야. 그러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윤석열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 거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란 존재가 관리만 좀 대주면 돼요. 네. 자기 말 듣고 관리하고 사고 안 치고 그 정도 수명을 좀 다하고 적당히 4년 중임제에서 내려오면 본인은 나이스하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라는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 난리 사고를 쳐요. 네. 그래서 김건희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잘라내자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몸이에요. 권력 공동체. 근데 김건희는 본인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지금 분리를 하고 있는 상황 관리를 지금 하는 거라고 볼 수 상황 있는 관리하는 거죠. 거죠. 일단 활동 자제하고 들어가라. 네. 그래야 좀 조용해진다. 사라져라. 네. 아예 사라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법 처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가면 된다. 절차에 따라서 기소를 그러면 그렇죠. 해야지. 기소해야 된다. 국민이 네.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내놓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네. 거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카게 무샤 네, 카게 무샤. 카게 무샤. 거기 보면 예. 그 옛날에도 카게 무샤가 예. 영주가 죽으면 죽으면. 지가 영주라고 얘기를 했대. 그렇지. 막 그런 일도 있었다더만요. 그렇죠. 그 영화 내용인가요? 네? 그거? 네. 네. 아니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의 역사가 그랬죠. 네. 카게무샤들이 예, 영주가 죽으면 본인이 영주 행세를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하나? 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놔둬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집권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수는 무슨 생각,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이제 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도 보수 진영의 소위 자칭 전략가들이 뭔 생각을 할까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정도 아닐까 싶어요. 사실 지난 총선을 역대급으로 패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정권을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생각은 제가 볼 때 접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 그래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뭐 정권을 되찾아온다 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활동 중지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제거라고 얘기하면 조금 너무 그러니까는 백담사로 보내든지. 예, 뭐 유폐시키라는 거. 뭔가를 요 정권의 핵심부에서 어쨌든 잘라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 정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정권에서 힘센 사람이 뭐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 정권의 어떤 이 권력의 역학 구조를 따지면 그거 누구냐? 거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한동훈 대표 아니냐? 그러면은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거 하다가 자기도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윤석열 이 대통령하고- 난리를 어떻게 수습을 하자는 거야? 거기까지고 네. 제가 그러니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하고 충돌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김건희 여사도 죽고 정치적으로 예. 김건희 여사도 죽고 윤석열 대통령도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죽든지 그건 상관없다. 거기까지만 해라 한동훈 대표는. 그러고 나면
보수가 정치적 재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계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대권 주자가 뭐 새로운 대권 주자를 만들든지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보수 언론이든 보수 전략가든 나머지 대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명태균 씨만 일단 통제가 되면 돼요. 일단 오세훈 무슨 뭐 이준석 등등등 있잖아요. 지금 뭐 이 사람들로 다시 꾸려보든지 뭘 할 수 뭐 재편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김건희 여사가 이러고 있는 한 그 기회조차 없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동훈 대표를 지금 밀어 올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지금 요 단기적인 포인트가 그래서 독대와 기소와 그다음에 독대에서 나올 성과 요걸로 쫙 모이고 있는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거죠 지금이. 뭐 독대도 아니고 면담이라고 자꾸 대통령실에서 얘기한다는데 독대가 과연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간판도 안 되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을 끼워 넣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독대가 되면 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둘이서. 뭐 1, 2인자 있기도 했었고 서로 치부를 다하는 관계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그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럴 생각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보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한동훈을 다룰지 판단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뭐 정치권이 있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뭔가 수를 내면 이게 A안, B안, C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그려질지 일단 하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걸 보면 답이 없어. 자기도 그냥 답은 만들어가는 거야. 이 특수부 검사로 수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 보니까 치다 저쪽 치고 이쪽 치고 막 치다 보면은 저거 갖다가 집어 쳐넣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라도 나오겠지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답은 현재로서 없지만 지금의 최대 어떤 그 나름의 어떤 상황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김건희 여사를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제2부속실 만들고 그리고 나면 윤 대통령도 뭔가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자기도 집권 여당으로서 대표로서 뭐 할 여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보면 거기까지밖에 시나리오가 없다. 그렇게 해서 판을 다시 짜는 작업. 그러니까 이기 일종의 이제 보수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림이.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 얘기하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그 단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명박은 그 당시에 공정한 경선 관리, 즉 시장의 말로 하면 박근혜를 죽이지 않겠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당내 야당 노릇을 했던 박근혜를 특별히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명박 정권 말기에서 더 이상 뒷다리 잡기 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얘기지. 요거를 합의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요렇게 합의하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여당의 권력줄을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박근혜한테. 그렇죠. 한동훈 측이 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요거라고 하는데 네,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지금 임기 반 한 점도 안 돌았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벌써부터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고 대통령실이 그리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 통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투명한 활동인 척하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면서 또 가면 무대한다고? 그렇죠. 그런 정도를 하면서 그게 사과든지 뭐든지 어떤 뭔가 명분을 어느 정도 여당에 주는 형식으로 그 정도로 너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를 주겠다. 그리고 이거에 만족을 못하면 혼날 줄 알아라. 한동훈이는 만족을 못하는 녀석이다. 너는 아주 근데 재보선도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그런 거를 그리고 있어서 이게 아마도 한동훈 대표의 그 딜레마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대를 해가지고 성과가 그런 식으로 나야 하는데 성과가 안 날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성과가 안 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과라는 게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거부당했다라는 맥락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신윤이 볼 때는 과한 얘기를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딜이 되겠습니까 사실. 한동훈은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지금 본인은 독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용산에 지금 독대 요청이 이 들어왔고 모든 원인은 그렇기 대통령한테 때문에 있다고 떠넘기는 결국 대통령을 김건희보다 더 많이 잘 알아요. 예. 결혼생활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의 결혼생활 한 10여 년이면 예. 한동훈은 22년 이상을 윤석열 대통령을 봐왔습니다. 그렇죠. 그냥 봐서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독대를 이쪽에서 왔을 때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가면 이거 정도 주겠구나. 이번 김건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과. 이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이거 갖고 여기를 해. 이걸 줄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돌아오면 안 하니만 못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수를 계속 높이는 겁니다. 아. 김건희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높이잖아요. 기소해야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대선 약속 지켜라.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손절해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건 뭐냐면 한동훈은 결국에는 당내 분위기가 계속해서 용산에서 자기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자객을 보냈잖아요. 전당대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김대중 통해서 드러났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 부산금정을 기화로 해서 11월에 한동훈 위기설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11월 안에 한동훈을 정리하고 비리 체제로 간다. 예. 라는 것들이고 최근에 뭐 들리는 말은 쌍권들이 안에서 쌍권총들. 권성동, 권영세 아. 이 두 사람이 출격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번에 뭔가 용산하고 딱 말하자면 단판을 짓지 못하면 그냥 말하자면 둘 다 공멸하는 거고 특히나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이제 더 이상 재기 불가다. 나기 때문에 이번에 승부를 볼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윤석열을 잘 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오늘 카톡 얘기도 했던 것처럼 윤석열 옆에 김건희라는 사람을 떼내버리면 윤석열은 허수아비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혼자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걸 한동훈 대표는 모를 리 없다. 어허. 그러니까 둘을 완전히 딱 떨어뜨려 놔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뭔가 결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 그럴 때 내가 그 영역, 남아있는 공간을 치고 들어가면서 대통령하고 뭔가 단판을 짓거나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김건희는 아킬레스건이다라는 걸 알고 그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서 계속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그걸 거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예. 뒤에 국민 여론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양보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막다른 데까지 밀려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공간이 생긴다는 걸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다. 그 다음의 수는 또 다음번에 봐야 되겠지만 확실하게 이번 뭐 앞으로도 더 나오는 카톡 내용이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라는 존재가 없으면 그냥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면 이 혼란 상황이 그 각자의 입장 때문에 각자의 이익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가는 더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밌는 뉴스가 또 하나 떴습니다. 또 하나 뭐가 떴습니까? 우리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 예. 혼자 투표를 했답니다. 오늘 제법 혼자. 김건희 여사 동행하지 않고 마음 상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투명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면은 단속 무식한 건가? 그러면 어디 서울시 교육감 김건희 여사는 어디 그렇죠. 혼자 가가지고 다른 투표소에서 그렇죠. 투표했나? 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혼자 했잖아요. 그러긴 한데 이번은 같이 가도 되잖아요. 뭐. 그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인데 뭐. 서울시 교육감 투표, 예. 그리고 이게 전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부산 금정에서도 투표, 강화에서도 투표, 전남에서도 투표, 예. 투표를 하십시오. 해야죠. 예. 네, 투표를 저도 생각해보니까 투표하러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투표를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